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시적으로 눈앞이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망막 쪽으로 흐르는 이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과성 흑암시를 자주 겪는 분들은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망막 혈관 폐쇄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눈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목을 지나가는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 흑암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문창환 원장님, 노영주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때 이 일과성 흑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과성 흑암시, 혹시 진혁 씨는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저 이 한의학 방송 좀 했는데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게 하나의 증상인 것인지 아니면 질환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문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일과성 흑암시는 일과적으로 수추에서 수분 정도, 보통의 경우에는 양쪽이 아닌 한쪽 눈에서 잠깐 동안 시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대비를 해서 흑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일과성 흑암시의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질환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한다면 기침이나 발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기저질환의 증상으로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그 기저질환에 따르는 잠깐 동안 눈 시야가 갑자기 사라지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일과성 단한 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명이요. 그래서 네. 안구 뒤쪽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막에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혈액 공급이 갑자기 안 되는 상황이 양쪽 다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서 한쪽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기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안경 검사나 경동맥 조영법이나 그리고 뇌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앉았다 일어났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과성 흑암시라는 것은 보통 한쪽 눈에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금 구별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문 원장님께서 이 일과성 흑암시가 어떤 기저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이건 노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시력 상실의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시력 상실이 짧게 몇 초 정도 혹은 길어도 한 3, 4분 정도 안에 다시 정상 시력으로 돌아왔다면 이러한 때는 일시적으로 망막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서 잠깐 피가 안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력 상실이 5분 이상 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동맥경화라든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동맥경화나 뇌경색, 뇌졸중은 색전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색전이라는 것은
혈전이라고 하는 핏덩어리가 우리 몸 안의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막히게 되면 이를 색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머리에 있는 혈관에 가서 막히게 된다, 색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뇌졸중이 되겠죠. 네. 이러한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단순히 시력 상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지마비, 네네. 의식 상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흑암시를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종합병원에 가셔서 동맥경화라든가 뇌졸중과 관련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네. 네, 시력 상실이 5분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에는 중증 질환으로 가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생리통인데요.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생리통, 물론 일상의 불편함도 있지만 또 통증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생리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생리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문 원장님, 이 여성을 힘들게도 하는 생리,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여성의 월경 주기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월경 주기는 난포기, 그리고 황체기, 월경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월경 주기가 지나가면서 자궁 내막 조직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발달이 되는데 수정체가 자궁에 착상을 하지 않게 되면 황체와 함께 이제 퇴화하면서 자궁 내막 조직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생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황체는 난소 안에 있는 생식 세포인 난포에서 배란을 거쳐서 난자가 빠져나간 이후에 껍데기들로 형성되는 조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드는 그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황체가 퇴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궁 내벽이 두껍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월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궁 내막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생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통증은 왜 생기는 건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월경이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일차적인 원인을 자궁 내막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네. 네,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여포에서 난자가 아까 배란된 이후에 자궁 내막 내에서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월경 시작 직전에 황체가 퇴화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그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러한 환경에서 칵스라고 하는 그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자궁세포 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그 몸을 아프게 만드는 치통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 근조직과 혈관을 모두 수축하게 만들고 근육 통증과 저산소증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생리통을 우리가 원발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통계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43%에서 93% 정도가 여성에게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통증의 양상이 보통의 경우는 그 떨리는 듯한 경련성, 그리고 쥐어 짜는 듯한 진통성, 그리고 또 찌르는 듯한 산통성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생리통의 어떤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발성 생리통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다른 질환이 있어서 혹시 생리통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리통과 또 병적인 생리통을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노 원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부분의 생리통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원인이 되는 질환 없이 생리통 그 자체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생리통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한 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대체로 사춘기 시기 때쯤 해서
초경을 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조금씩 생리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 때는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어느 한 시점인 20대 중반쯤부터 갑자기 생리통이 시작됐다던가 혹은 대체로 출산 후에는 생리통이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 후에 생리통이 증가했다든가 이럴 때는 속발성 생리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정도까지만 통증이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원발성에 속하고요. 네. 만약에 3일을 지나서 4, 5일까지도 길게 지속된다던가 혹은 아직 생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먼저부터 통증이 시작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속발성 생리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대체로 진통제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진통제 한두 알 정도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진통제를 드시더라도 잘 진정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반드시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꼭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또 반대로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원발성이 아니라 속발성인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리통이 어떤 생리통인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산부인과나 한의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원발성 생리통은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 이 속발성 생리통을 일으키는지 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속발성 생리통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두 가지가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성근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외에도 자궁 내 피임 장치, 그리고 자궁 근종, 자궁 내막 폴립, 자궁 내막 유착증, 골반 염증성 질환, 난소낭종, 선천성 자궁 기형 이러한 그 질환들에 의해서도 속발성 생리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월경통도 많이 심하고 성교통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또 중요한 것이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안에만 있어야 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이를 벗어나서 골반강 내에 다른 장기에도 부착을 하면서 증식을 해버리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상 증식의 위치에 따라서는 위험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발성 월경의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고요. 복강 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했던 자궁 성근증 또한 이 자궁 내막 조직의 어떤 문제로 유발이 되는데요. 자궁 성근증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근을 파고들면서 자궁근의 크기가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질환인데요. 자궁 성근증의 경우에는 그래서 생리 과다가 생길 수가 있고 자궁 내막증과 마찬가지로 불임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 네. 속발성 생리통을 일으키는 정말 다양한 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리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이 자궁 건강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문 원장님 좀 궁금한 게 이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 왜 생리를 빨리 시작하게 되면 키가 잘 안 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생리통이 심하면 키가 안 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맞는 말인가요? 네.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임상에서 보통 초경이 좀 빨라졌다 이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아의 사춘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빨라진 경우고 만 8세에서 9세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의 여아의 경우에는 만 10세 전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가슴 멍울이 발달하는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성조숙증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여아가 8세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이전에 가슴 멍울이 발달하는 성징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네.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 임상에서는
초경이 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조숙증이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조기 사춘기다 이렇게 칭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사춘기의 경우에는 모든 성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 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통계적 연구에서도 여아들의 초경 시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지는데 빨라져 왔는데 전 세계 성인 여성의 키는 그러면 점점 작아져 왔는가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네. 네, 당연히 커져 왔었고 그렇다면 초경이 빨라졌을 때 키가 자라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사춘기가 조금 빨리 시작되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는 키가 자라나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더욱 보상적으로 폭발적으로 더 많이 큰다. 네, 그러한 템포를 가지게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성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키가 뭐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기에 관리가 중요하고 초경이 빠르다고 해서 키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장기 때 아까 생리통이 심하면 또 키에 악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도 낭설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이게 보통은 초경을 빨리 하면 키가 안 큰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춘기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 하더라도 최종 키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건강을 잘 관리를 해주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 생리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문 원장님 이어서 알려주시죠. 예. 그 생리통의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의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불통즉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언가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고 복강 내 혈액에 미세소 혈액 순환 문제가 생기면은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골반 강내에서 습열이 정체해서 또 소통되지 않을 때 그 염증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통증이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신경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문제에 의해서도 생리통이 악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불영즉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체 기능이 부족하거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나 혈이 부족한 경우에 또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오장 중에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생리통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궁의 문제로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어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악을 한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을 또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생리통에서 한의학에서 생리통을 치료할 때 정체되고 통하지 않는 것은 뚫어주는 방향으로 통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불통즉통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방향으로 처방을 사용을 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주로 한약을 사용을 해서 생리 주기가 두세 번 정도 지나가는 것을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침이나 뜸, 부항이나 전기 치료와 같은 물리적인 자극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리통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는 한약재들로는 당귀나 건강, 작약, 오수유, 목단피, 도인, 애엽 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막힌 것을 뚫어주고 부족한 것을 보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자, 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네.
생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월경이라고 합니다. 예. 매달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한 달마다 찾아오는 생리를 통증 없이 잘 넘기려면 우리 몸에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리듬은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때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아침과 점심, 저녁에 식사를 하는 시간,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시간,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오랜 시간 유지를 해주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돌발적인 상황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도 안정적이게 되고 생리통도 줄어들게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환경 호르몬은 대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도시락의 플라스틱 케이스라든가 뭐 일회용 나무 젓가락, 뭐 페트병, 뭐 캔 음료의 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밥 그리고 식당에서 제대로 식기가 갖춰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하복강 내에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음식들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등으로 만든 차나 쑥 등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칡 등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고요. 근래에는 또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달맞이꽃 종자유,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건강식품들도 특히 생리 전 증후군에 요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염분이 들어있는 물 등도 수분 섭취를 위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생리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2달 후면 이 비행기도 안 뜬다는 정말 국가지 대사, 수능이 있죠. 자, 이 수능을 앞두고 지금부터 이제 수험생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럴 때 건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노 원장님, 수험생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대입 레이스가 시작되는 9월은 1년간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달이 됩니다. 네. 특히 9월에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11월 수능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로서 다음에 이어지는 수시 원서 접수에 있어서 상향 지원을 할지 혹은 하향 지원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 경우에도 반대로 내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로 인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또 계절적으로 9월은 여름과 겨울의 사이에 있는 환절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절기의 건강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느냐가 1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3월부터 꾸준히 한의원의 관리를 받아오시던 학생이 아니라 이맘때쯤에 처음에 한의원으로 오신 분들이라면은 익숙치 않은 새로운 한약을 무리하게 드시도록 권하기보다는 추나 교정 등을 통해서 목과 허리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를 정렬해주는 치료를 한다던가
혹은 스트레스의 문제가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담 치료들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환절기 9월 이 시기에 정말 건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주제를 잘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수능이라는 게 사실 1년 동안 펼치는 장기 레이스인데 이 시기별로 정말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의원에서 하는 수험생 건강관리의 핵심은 3월과 9월에 쓰는 녹용보약과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력 저하가 올 때 쓸 수 있는 체질별 맞춤 처방, 네.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할 때 쓰는 공진단이 있겠습니다. 네. 계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먼저 봄에는 각성, 즉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충곤증이라던가 기력 저하로 인해서 축 늘어져 버리게 되면 대학 입시라는 긴 레이스를 해야 하는 첫 시작의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어지는 여름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공부에 지치는 시기가 옵니다. 네. 이럴 때에는 더위로 인한 피로감이라던가 수액대사 등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처방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어지는 9월부터 가을, 겨울의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생긴다던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던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9월까지는 안정적인 컨디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컨디션을 이어지는 11월 수능까지 쭉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험생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온 분들은 이제 어깨도 뭉치고 또 그리고 잠도 부족하니까 지금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피로감들을 푸는 데는 한의학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수험생 피로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긴장 정도를 풀어내는 것, 예. 그리고 척추의 배열을 잘 맞추는 것, 그 외에도 한과 열, 그리고 수액대사, 호흡 등의 관점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상 근육이 긴장할 수가 있고 척추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침과 약침 등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내고 네. 근막추나 정골추나 등으로 근막을 이완시키고 척추를 정렬을 치료를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체에서 중요한 부위들은 먼저 척추와 골반이 있겠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굴근과 신근들이 중추신경계와 협응을 해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세적으로 1.5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라운드 숄더랑 압박된 흉추를 풀어내는 것들도 육체적 피로를 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적인 부분들 외에도 아까 설명했던 그 몸이 좀 차거나 열이 많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부종 등의 수액 대사는 없는지, 그리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분들 육체적인 피로를 어떻게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육체적인 피로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력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의학에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과 수액 대사의 문제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피로감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한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을 때 국소적으로 한열에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실내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급격한 체온의 하강을 겪으면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는 수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의 진액, 그러니까 몸 안을 돌고 있는 물이 병적으로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우리 몸 어딘가에 축축한 물 웅덩이나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고여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조습이라고 하는 건조함과 습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의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에는 우리 몸에 열을 좀 보충해서 데워주거나 혹은 차갑게 식혀주거나 물을 보충해주거나
물을 말려서 빼내주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네. 지금 언급한 한열 조습의 문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칠정, 칠정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한의학적으로 말한 것인데 이런 칠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처방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가 매우 약한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학생은 조금만 먹어도 금방 체하고 배가 아프고 점점 못 먹으니까 몸이 말라가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을 써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스의 문제가 위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호나 치자와 같은 한약재들이 있는데 처방에 이런 약재들을 가미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처럼 통증이 위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작약이라든가 모가 이런 약재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체력 소모, 기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맹문동이라든가 오미자, 생지황 이런 약재들을 처방에 섞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습이 뭉쳐져서 처지는 증상이 위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평이산이라는 처방을 쓴다든가 뭐 복령, 텍사와 같은 약재를 가미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방을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한열 조습 그리고 소화불량, 스트레스 증상에 따라서 어떤 처방이 나가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자, 이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듣고 싶은데, 자,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네. 대학 시험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치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들에 있어서는 20대 청년부터 70, 80대 어르신들까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증상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험생 건강관리라는 어떤 한 가지의 틀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각기 환자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맞춰서 맞춤 처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시험 자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뭐 국가고시도 있겠고 공무원 시험도 있겠고 어학 시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다양한 만큼 시험 일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처럼 일괄적으로 신학기에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겨울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름철 기력 저하에 더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처방들을 위주로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 수험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술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기 때문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충분한 활동이 없으면 술로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가 쉬운데요. 당연히 수험생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뇌기능의 저하도 일으키고 체력적인 소모도 있고 스트레스도 가중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수험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술로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술이 아닌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들을 꼭 찾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의학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이제 달려볼 텐데요. 또 저는 궁금한 게 심리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압박감도 좀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슬럼프가 왔을 때에는 관성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관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한다던가 혹은 갑자기 멈췄을 때 사람이 휘청거리는 네네. 그 관성을 말합니다.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기 전에 평소에 하던 습관들을 그대로 이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들을 최대한 그대로 이끌어줘야 이러한 것들은 형식적인 면을 먼저 끌어올려서 몸이 먼저 움직이게 한 뒤에
그 뒤에 감정적인 면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평온한 상태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혈자리라든지 어떤 지압법 같은 게 있으면 정말 궁금한데 물 원장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사람의 7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7정의 포인트가 되는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주면 좋은데 네. 효과가 좋으면서도 찾기 쉬운 혈자리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노궁혈과 소부혈이 있겠습니다. 네. 네, 노궁혈은 손바닥을 한가운데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위치가 되겠고요. 소부혈의 경우도 손을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 정도가 닿는 위치가 되는데 이러한 위치들을 가볍게 눌러주면 스트레스 반응을 경감시켜주고 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멍 뚫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건데 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호흡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갑작스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입시를 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심호흡은 눈을 감고 차분히 코로 5초간의 숨을 들이마시고 5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5초간에 걸쳐서 입으로 숨을 내쉬어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이러한 동작들을 몇 번 반복해 주시면은 심장 박동이 안정되면서 시야가 밝아지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심호흡도 충분히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막상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평상시에 미리 심호흡의 연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평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호흡법인 것 같아요. 이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호흡법을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시험을 보면 뭐 10분, 20분 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보잖아요. 그쵸. 이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만약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필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 에릭 캔들이라는 미국의 신경학자가 쓴 신경과학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는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손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려면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굴근과 심근이 뇌의 중추신경과 연계되어서 협응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일단 무엇이 됐든지 필기부터 합니다. 예, 예.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서서히 집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만약에 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향성 약재들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한의원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현계나 박하나 방풍이나 향기가 난다는 걸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이런 향기가 나는 약재들을 주머니에 담아서 기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향을 은은하게 맡으면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뇌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 후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기억이 저장되었을 당시에 유사한 향기가 인출 상황에서 주어지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수능을 2달 앞두고 지금 원장님들과 함께 수험생의 건강 관리, 컨디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얼죽아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한겨울에도 정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음식은 무조건 따뜻한 걸 먹어야 한다. 그게 더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보시죠. 자, 열증과 냉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문 원장님, 자, 우리가 흔히 몸에 열이 많으면 열증이다, 몸이 차갑다 이러면 냉증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열증과 냉증이 뭘까요? 네. 한의학에서 차가울 한자 또는 냉자를 써서 한증이나 냉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뜨거울 열자를 써서 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신진대사의 과소나 과다를 나타내는 징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증의 경우에는 몸이 차고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요. 열증의 경우에는 몸에서 열이 나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차가운 것을 찾게 됩니다. 한증의 경우에는 갈증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으나 열증은 갈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피부가 창백한 것이 한증에 가깝고 피부가 좀 불구스름한 것은 또 열증에 가깝고 이렇게 다른 게 있고 한증의 경우는 몸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꾸 눕고 싶은 그런 경향성을 가집니다. 네네. 열증의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고 진정이 잘 안 된다 또는 눈이 자꾸 쉽게 충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열증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열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상열한 증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열이 자꾸 위로 뻗치니까 소화 불량이랄지 아니면 탈모 같은 이런 증상들을 좀 호소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열증의 경우는 보통 그 위로 오르는 경향들을 많이 가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이나 또는 어지러움증이나 탈모가 사실 열증에 어떤 그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안면의 홍조나 아니면 안면의 여드름이나 그리고 눈이 충혈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이고요. 가슴이 답답한 것과 같은 증상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 궁금한 게 사실 몸은 아주 차가운 사람인데 화병 같은 게 걸려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 열이 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원래 몸은 차갑지만 이런 상태를 지금 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나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증상의 문제가 되겠죠. 사실 냉증이다, 한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군데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냉증인 사람이니까 계속 냉증이고 어떤 사람은 열증인 사람이니까 계속 열증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방금 예로 말씀을 하신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은 화병에 걸렸다. 나는 원래 냉증인데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할 때는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변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변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변증 요법을 생각을 해보면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내려고 하게 됩니다. 네. 덥다고 찬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체온이 하강하고 그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열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상승하게 되면은 입에서는 또 찬 것을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몸이 점점 더 뜨거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 따뜻한 음식을 드셔주셔야 몸이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정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반대로 몸이 냉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열증이 열기가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냉기는 아래로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증 혹은 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수족 냉증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 아랫배와 발 쪽에 냉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복통, 생리통, 그리고 허리와 무릎의 관절통, 뭐 전신적으로는 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불면증 이러한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의 핵심은 이 냉증이든 열증이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서 정상 체온으로 맞춰주는 게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침이나 뜸과 같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침과 뜸으로 우리 몸에 막혀 있는 경락을 소통시켜 주어서 기혈이 원활하게 돌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한약을 쓸 수가 있겠죠. 한약 처방을 통해서 한증과 열증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들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상열 하한증이면, 그러니까 열이 너무 뜨거우면 아래로 좀 내려가 줘야 되고 또 이 차가운 거는 좀 반대로 좀 위로 좀 올라와 줘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대류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족욕이나 이런 반신욕처럼 이제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족욕도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심장에서 발출한 혈액이 하지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사실 그 종아리 쪽 근육이라든지 그 근육들의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족욕을 해준다, 발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 하는 것들은 그런 돌아오는 힘들을 더 배가시켜서 일종의 그 하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혈액순환을 통해서 발이 찬데 족욕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노 원장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혈액순환 하면 운동이잖아요. 네, 열증인지 냉증인지에 따라서 운동도 좀 더 유익한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몸이 차든 간에 뜨겁든 간에 운동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들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왼쪽으로만 꼬는 사람이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만큼 오른쪽을 꼬고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든지 간에 바른 자세를 해야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한증이 있건 열증이 있건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상적인 뭐 가벼운 조깅이라든가 네. 뭐 헬스장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러한 운동들을 그냥 평상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알겠습니다. 운동이든 운동은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열증과 맞습니다. 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자, 그리고 밑에 네.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